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를 이런 귀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박미선 과장님, 그리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이동기 학장님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학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주 귀중한 시간일 텐데,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의 강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죠. 그렇죠? 일자리죠. 네. 지금 학년이 지금 주로 몇 학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계세요? 네.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의 관심사도 청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 고민이 일자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일자리도 또 좋은 일자리여야 되겠죠. 예, 실제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가 50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60만 명,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 무슨 공무원 경쟁 시험에 경쟁률이 몇십 대 1, 몇백 대 1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일자리가 귀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고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취직시험을 다 고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 힘들다. 그래서 3가지를 포기하면 3포요, 5가지를 포기하면 5포, 그래서 7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힘들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광주 송정 출신인데, 중학교 때 제가 기차 통학을 했어요. 아마 중학생이 기차 통학하는 경우 여러분들 상상하기 좀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저 기차 통학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버스비가 한 번 타는데 5원이었어요. 5원이니까 왕복하면 10원이고, 그렇게 해서 25일 학교를 다니면 한 달에 25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버스비를 아끼려고 3달에 한 400~500원 하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송정역에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다시 광주 송정역에 내려서 한 20~30분 걸어가지고 학교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그 학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 수업시간이 보통 한 8시 반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다가 기차가 맨날 연착을 하니까 이 수업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지각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제가 새벽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 정도에 그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광주역에 도착을 한 6시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교 가면 한 6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참 그게 젊은 나이에 참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런 생활을 한 3년 하고 나니까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되고 학교 가서 계속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불 켜놓고 공부하고 하니까 오히려 정말 성적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이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면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기준을 그냥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 뭐 취직 쉽게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할 거냐, 또는 기성세대들 직장에 있는 무슨 재벌 회장이나 재벌의 무슨 그 뭐 자녀들 2세 3세하고 비교를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비교 기준을 다른 데다 두게 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세대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과거 우리 세대보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보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죠. 경제는 지금 3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절벽인 그런 사회가 됐을까?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죠. 또 대다수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대부분 사람들의 책임도 아니겠죠.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어떤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 경제 전반의 어떤 뭔가 주역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책임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얽히고 섞여가지고 뭐 어떤 책임 규명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아무튼 지난 계속해서 소위 20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세기를 넘어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제 결국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정치는 저는 관심 없어요. 뭐 선거 때 투표하기도 싫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과연 그런 거냐, 그거죠. 혹시 이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정치를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짧게 생각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정치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정치는 법률을 만들죠. 정치가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이 우리 사회 전반을 다 규율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그 정치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대통령도 구속당하죠. 경제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정치를 무관심하고 도외시해서는 자기 자신만 뭐 그냥 관심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전반을 갖다가 문제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세계에 지금 한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이제 선진국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선진국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정치 선진국 중에서 경제적으로 후진국인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나라 중에서 정치 후진국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미국, 유럽 이런 쪽의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없잖아요.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다 정치 후진국이면서 경제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나라 중에는 영토도 엄청나게 넓고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도 후진국이고 경제적으로도 후진국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와 경제는 한 몸이다 이 얘기다. 한 몸. 정치와 경제는 일체화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한 최근 한 20, 30년? 최근 한 20, 30년 동안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게요,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도 아닙니다. 20, 30년밖에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 3만 불을 향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 50년, 100년 전 일이 아니고 이제 불과 20, 30년 됐다는 거죠. 그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또 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 나라에 불만이 많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재보면 행복지수는 또 거의 뭐 62, 70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강제적으로 미국식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해서 유를 창출해서 60년대, 70년대를 지나서 80년대, 90년대까지 오면서 이제 중화학공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선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에 터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면 노력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가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도 있습니다만 그 프랑스의 지성이라고 하는 기 소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표에 써놨는데 기 소르망이라는 사람이 이 경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실 경제에 살아있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경제학에서 어떤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일까가 지난 2, 300년 동안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왜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인가를 놓고서 경제학계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한국에 의해서 해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프리카 같은 미개한 나라는 평생을 가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두뇌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말하자면 유전자 측면이겠죠.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사람 또는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해야만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어떻게 영토도 조그만하고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 발전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는데 그런 논쟁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을 통해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한국은 남과 북으로 딱 갈라져 있는데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자원으로 따지면 북한이 자원이 더 있어요, 남보다. 근데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못 사는 나라고 우리는 어쨌든 북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체제밖에 차이가 없어요. 정치체제밖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한 민족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을 비교를 하니까 결국은 정치체제에 달려있다. 그거죠. 그래서 기소르망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
어떤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정치가 발전해야 된다. 정치가 선진화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많은 의문들이 풀리죠. 예를 든다면 제가 이 자원부국, 영토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가요. 20세기 초 50년 동안,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 그러니까 그때는 유럽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잘 살았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다 농업 선진국이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한 농산물을 수출해가지고 세계 5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를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는 그때 1900년대 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헬리콥터와 볼펜을 아르헨티나에서 발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정권 바뀌었죠. 이제 그 좌파 정권에서 다시 우파 정권으로 얼마 전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소위 아르헨티나를 것을 소위 페로니즘,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그걸 통해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를 아르헨티나의 지난 20세기 후반부 거의 한 60, 7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토 넓고 자원 많은 아르헨티나가 국민소득 3,000불, 5,000불.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의 명목 국민소득은 한 몇천 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나라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벌써 몇 번째, 우리는 IMF 외환위기 딱 한 번 겪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 영토 많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항상 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할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국민들이 잘못 선택하면 언제든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고 브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여러분들 아시죠? 후세인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라크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라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 미국과의 전쟁, 주변 국가의 몇몇 침략에 일관하다가 그 석유 투국인 이라크가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제 완전히 뭐 분열이 돼가지고 종교로 분열되고 영토로 분열돼가지고 벌써 몇 년까지만 하다가도 하루에 몇십 명씩 맨날 폭탄 테러에 의해서 숨지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호전적인 대통령 잘못 만나면, 국민들이 잘못 뽑아가지고 호전적인 대통령 내놔서 맨날 이웃나라하고 전쟁이나 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우리 이제 가정이죠. 우리 국민 수준이 그 정도로 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이 무슨 최고의 관심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모든 것들이 귀찮고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뽑힌 정치권은 국민들의 삶,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치권이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지 못한 측면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소위 일자리 문제,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비교되는 나라가 예를 들면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정말 더 좋은, 제일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은 독일의 정치권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낫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국민들 손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쪽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플라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1페이지에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그 대가는 자기보다도 못한 저질스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정말 좋은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가 깨어있으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국민이 깨어있는 정치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면 그럴수록 물론 여러분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요, 저희 때 이제 소위 스카이락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이제 학생들이 거기 가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요, 제 친구들은 다 은퇴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하더라도 다 지금 직장에서 은퇴해가지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슨 바둑 두고 등산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는 지금 생산도시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광주가 소비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도시가 됐어요. 광주에 7, 8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 중소제조업이 3, 4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자 말하자면 중소제조업인들이 한 3, 4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요, 학교를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조선대 이공대 있잖아요. 또 옛날에는 이공대가 아니고 전문 학교라고 그랬고 또 뒤에는 전문 대학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이공대가 됐죠. 또 광주 공고라고 공고 있습니다. 공고. 지금 아마 평동산단이다, 하남산단이다 이런 쪽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요, 대부분이 다 그런 공고나 공전이나 이런 데 나온 분들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취직해 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매출이 보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기업인이 됐어요. 한때 서울로 간 스카이 나온 사람들은 한때는 어떻게 우주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 지금 은퇴해가지고 선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기업인들은, 산업단지에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정말 잘된 분들은 다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일자리 문제하고 계속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무슨 공무원, 무슨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 이런 쪽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특히 지금 여기는 다 공대文과생들이죠. 그죠? 소장님, 네, 학장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때 좀 창업이라든가 또 창업은 못하더라도 중소제조업 같은 데는 저는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참 힘들겠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뭐냐면요, 대기업은 부속품으로 일을 해요. 대기업은 부속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에 10년, 20년 있어봐야 배우는 것이 그 하나밖에 모릅니다. 근데 중소기업 쪽에 가면은 한 사람이 영업도 맡았다가 무슨 원료 구입도 맡았다가 수출도 했다가 은행에 가서 대출 업무도 처리하고 별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5년, 10년 있으면은 그 중소기업을 자기가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자기한테 어떤 확신이 들 겁니다. 아, 내가 우리 사장님과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텐데라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떨 때는 그 기업인을 잘 도와가지고 기업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독립해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서 일을 잘하니까 결국은 그 자기 기업을 갖다가 그 직원에게 넘겨준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취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취직시험 봐가지고만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3포, 7포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제 불과 1, 2년, 2, 3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한 6개월, 1년 일해보고 나서 이 세상을 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한 가지에 승부를 걸 때는 5년, 10년 정도 열심히 노력해보고 승부를 걸어야지, 그냥 한 6개월, 1년 해보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포기한다거나 또는 이 사회가 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대학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는데 보니까 그때는 이상하게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 내지는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꿔가지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좀 번쩍 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서점에 가면 무슨 주식 투자를 1년에 무슨 3억 벌게 해주겠다는 별별 이야기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들 절대 해독되면 안 돼요. 세상 일은 전문적인 분야를 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오래 계실 때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남의 말 듣고서 순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절대 이 세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선 신문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신문을 한 5년 보십시오 그랬어요. 전년 신문을 제가 실제로 요즘도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중앙지, 지방지, 경제지 저 다 봅니다. 신문,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습관이 된 지가 한 20년 됐죠. 근데 그렇게 신문을 계속 보면은 이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이란, 대한민국 경제 사회의 흐름을 알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만은 안 됩니다. 이제 또 세계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좀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전문가들 또 그런 흐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잡지들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또 책 같은 것을 많이 보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성공담 같은 책들을 계속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노력하면 한 몇 년 지나야 이제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뭐다 하더라도 절대 그냥 몇 개월 이렇게 해서 투자한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직하다면야 그냥 그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 없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가겠다든가 또는 뭔가 창업을 친구들하고 하겠다든가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식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지식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는 선배들도 있고, 특히 성공한 선배들, 어르신들과 계속해서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확신이 섰을 때 몇 년 동안을 한번 노력을 해보고 나서 이 해상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교수님들이라든가 선배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것을 잘 듣고서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투자하고 노력하면 저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일차례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됐는데 우리 광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동차고, 하나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빛가람 에너지밸리고, 또 하나가 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 아닐 것 같고,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그리고 자동차,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도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을 유시해서 많은 에너지 기업들이 나주에 오면서 지금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을 500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전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노력을 해서 77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목표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좋은 게요. 적어도 한전과 같은 에너지 기업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량 기업들입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자리예요. 근데 이런 거기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또 외국기업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까지 한 500개인데 충분히 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기업 또는 상당히 좀 첨단 어떤 그런 에너지 기술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몇백 개가 이제 우리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광주나 전남 쪽에 오게 되는데 아마 그 세계적인 그 에너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 도시들, 예를 들어서 도요타가 위치한 일본의 무슨 기업 도시랄지, 또는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랄지, 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아마 나중에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런 에너지를 위한 아주 거대 도시가 생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그 에너지 기업과 관계되는 학과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동차 100만 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 자동차가 1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해야 엔진, 미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광주에 있게 된다고 해서 규모를 가지고 100만 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주에는 엔진 공장이 없어요. 미션 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려면 100만 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광주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1년에 자동차가 국내에서 한 150만 대 정도가 팔리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한 35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내 생산량이 너무 많고 이것을 거의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해외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1999년 그러니까 IMF 직후죠. 1999년 이후로 현대기아차는 국내 생산, 국내 공장을 한 번도 증설하거나 늘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생산을 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100만 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목표일 뿐이고
그냥 단순히 자동차의 물량을 늘리는 것은 광주시도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뭘 한다는 거냐? 자동차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전기차의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광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광주보다 더 큰 울산과 같은 도시도 있는데 왜 광주가 그것을 하겠다는 거냐? 그것은 광주는 서울이나 또는 경기도나 울산에 비해서 광주는 물가가 거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광주가 훨씬 낮죠. 그렇죠? 그래서 광주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거의 지금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현대 기아차 10년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한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광주는 그것을 4천만 원 수준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노동계하고 지금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간 정도 수준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동차는 대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가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수소 연료 전지차로 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 기아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의 생산 물량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현대 기아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와 같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안 만들 수가 없죠. 그것을 광주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지금 한 3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광주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지만 일단 광주는 그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산업부 장관을 만나서도 부총리를 만나서도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우리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 노동법 있는 거 아시죠? 혹시 그쪽에 관심 없었어 모르시나? 5대 노동법이라 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맨날 지금 정치권 국회 비난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안 도와줘서 안 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저 유명한 인물 한 분 생겼잖아요. 조계사 들어가.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그 사람 왜 들어갔어요? 뭐 집회 때문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계를 압박하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아주 노동법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국정원이라든가 산업부 장관한테 또 우리 윤장현 시장한테 계속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정치권 청와대를 이렇게 설득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노동개혁을 광주는 가장 먼저 실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광주시장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광주를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또 뭐 정치권에 손 벌리는 것처럼 되니까 대통령이나 뭐 부총리가 안 만나주니까 당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광주가 먼저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고임금 때문에 공장을 전부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공장들을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해외에다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광주는 고임금 구조를 중임금 구조로 바꿔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광주에다 투자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요. 지금 여러분 쓰는 삼성전자 갤럭시 S6는 전부 베트남에서 나와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베트남에서 쓰고 있는 인력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근데 평균 연봉이 500만 원도 안 됩니다. 500만 원. 그 4대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인력들이 우리 국내 공장에서는 그 생산직, 기능직들이 한 3, 4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더 이상 국내에서 더 이상 국내 생산을 늘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주가 제일 먼저 임금 수준도 낮추고 그리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말하자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하겠다고 광주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광주의 호소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일단 MB 타당성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일단 예산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광주가 생산 도시로서의 면모를 그리고 진정한 자동차 도시로서의 면모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 말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뭐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좀 답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뭐 꼭 이 강연과 관계없는 주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어떤 비판 없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영학부 1학년 재학생 홍만희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금 김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는 혹시 페이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페이지요. 네, 그거를 누가 관리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김동철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정말 저도 광주 송정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입니다만 생각보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동차 밸리를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리를 육성한다고 했을 때 이제 독일과 같은 시스템이 가장 좋았던 이유가 풀뿌리 중소기업들이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 대학 문화가 그 대기업에 너무 치중한 건 아닌지 지금 잠깐만 여기 밖에 나가 보시면 현대 누가 몇 명이 취업했다, 뭐 삼성이 몇 명이 취업했다 그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소기업의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 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물론 현대차가 들어오고 큰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을 하시고 이런 제가 제 수준에서 보기엔 잘못된 문화들 이렇게 대기업들이 몇 명 취직했다고 붙여놓는 차라리 중소기업에 28살, 9살에 상무 달고 전무 달고 이런 친구들이 멋있다고 붙여놓는 것들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계신지 제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참 너무 예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 지적에 제가 다 공감을 합니다. 우선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SNS 관리를 누가 하느냐? 저는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내용.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글로 올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구술을 합니다. 우리 보좌진들하고 항상 회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에서 어떤 때는 이제 재부정 활동도 있고, 어떤 시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저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하면 이제 올리는 것을 보좌진들이 올려요. 그러니까 실은 근데 아까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이야기하셨는데 원래 저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 지금 너무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렇지. 원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는 것은 개인들, 가까운 사람들 간에 어떤 사적인 소통을 생각을 하지.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인 무슨 대중과의 어떤 소통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런 데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제가 제 어떤 무슨 정치적인 활동 문제를 그냥 이 SNS만 의존해서 하기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의무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는 뜻으로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아까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과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깊이 말 안 했습니다. 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대기업, 재벌 대기업 체제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이것이 성과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 길게 보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모든 경제 발전은 정부가 주도를 했어요. 정부가 주도를 하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맞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세제 지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지금의 삼성이고 현대고 소위 뭐 10대, 20대, 30대 재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다 경제발전 정책을 정부가 주도를 했어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건설, 무슨 철강, 조선, 해운, 석유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 이런 주력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난 3,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살아있던 시절, 그때는 그분들이 아주 모험심,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 아주 헝그리 정신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가지고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산 정주영 선생 탄생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행사도 갔다 왔는데, 실제로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왜 지금은 문제냐? 지금 현대그룹도 3세, 4세까지 내려갔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3세, 4세로 내려가면서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 그 재산들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할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모험 정신, 기업가 정신,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상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과는 경쟁하지 않고, 물론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것은 애플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내 무대에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합니다.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건 자기가 해. 그게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한다는 거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를 해요. 중소기업의 인력을 빼내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납품단가를 후려쳐요. 그리고 괜히 안 만들어둔 회사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가 글로비스라는 운송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운송회사가 있잖아요. 현대상송도 있고 한진해운도 있어요. 그리고 육상운송만 하더라도 대한통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현대차가 글로비스라는 운송회사를 만들었어요. 물론 액면가는 5,000원짜리였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회사의 모든 현대기아차 이익감을 거기다 다.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이 10만원, 20만원 됐어요. 5,000원일 때 전부 자기 아들 정의선 이름으로 누구로 해서 전부 특수관계에 둘러서 주식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그룹의 일을 거기다 다 밀어주니까 이 회사 주가는 10만원, 20만원 뛰어요. 그래서 정의선 재산이 몇 조가 됐습니다. 몇 천 배가 뛰었어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죠.
다른 기업들이 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내부자 거래, 뭐 중소 납품 단가 우려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소위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됐을 때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대통령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냐면 자리가 그냥 무슨 야당 의원이 전체적인 대통령이나 여당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면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오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세대가 갖고 있었던 그 모범정신, 도정정신, 세계를 무대로 싸우는 그런 것은 다 어디 가버리고 국내 무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꼭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를 예를 들면 현대차의 경쟁력은 과거에는 완성차라고 하는 현대차 또는 토요타 무슨 GM 무슨 뭐 BMW 이런 그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자동차의 경쟁력을 봤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현대차와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 뭐 몇백 개 있을 겁니다. 현대차와 현대차의 모든 협력업체의 그룹 말이죠. 그리고 도요타는 도요타. 그래서 자동차의 경쟁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완성차가 아무리 뭐 엔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됩니까? 그 현대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수천 수만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교수님 한 3만 개 됩니까? 만개라고 들었나요? 하여튼 그 수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때 현대차가 경쟁력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만드는 것은 엔진밖에 안 만들어요. 엔진하고 미션밖에 안 만들어요. 그리고 현대차의 뭐 자회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대의 그 계열사가 아니고 현대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몇 군데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협력업체가 만들지만 지금 광주에도 그런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협력업체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정몽구 회장은 세계 경영을 한다고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지 말고 협력업체들을 돌아다녀 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업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그걸 가지고 그 공급 수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아까 제가 현대기아차의 10년 이상의 평균 봉급이 연봉이 한 8, 9천만 원 이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하청이 있잖아요. 사내하청. 현대차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은 한 6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협력업체 근로자들 1군 협력업체도 1군, 2군, 3군이 있어요. 1군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 4천만 원 돼요. 광주에 있는 협력업체들 있죠. 그럼 1군이 거의 없거든요. 1차전도 2차전도 이렇게 말하죠. 광주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됩니다. 한 2,5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소위 이제 그것은 이제 규정노조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은 어떤 개별 기업이 못하죠. 정치권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것들인데 그런 데서 우리 제조업 전체적으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뿌리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이 하지도 못하고 어떤 정당만도 안 돼요. 이건 정치권 전체가 각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건 진짜 아마 우리 새정치 민주를 집권한다면 아마 경제개혁으로서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데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과도 매우 관심이 많고요. 아마도 저희 대학도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광주시에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측에서 지금 시장님하고 산자부 위원장님 역임하신 김덕주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망이나 추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저께 현대차가 EQ900이라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이제 론칭을 했죠.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봐도 현대차의 EQ900은 참 잘 만든 차입니다. 상당히 이제 BMW나 토요타 반열에 오르는 그런 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가 이제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동차가 꼭 무슨 엔진이나 미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동차 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속주행에서 자동차가 소음이라든가 안전성이 고속주행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선진 자동차 기업들의 아주 노하우들인데 현대차가 지금 많이 따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앞으로 5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휘발유, 가솔린이죠.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자동차 시대가 이제 소멸하고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이런 데 대해서 투자를 안 했어요. 지금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어디서 만드냐 아세요? 현대차가 전기차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는지 딱 한 군데서 만들어요. 바로 광주에서 만듭니다. 광주에서 소울 전기차를 만들어요. 그런데 전기차 전용 라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자동차 생산했다가 또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 40, 50대 만들고 또 일반 자동차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가 순서가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전기차, 전용 전기차,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텐데 현대차가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어요. 진짜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왜 투자 안 했단 말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저께 삼성이 스마트카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뉴스 보셨어요? 보셨죠? 삼성이 스마트카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도 긴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삼성이 그럼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삼성도 엄청나게 결정이 늦은 겁니다.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 2000년대 후반에 벌써 그러니까 2008~9년도에 애플이나 구글이 스마트카에 이미 진출 시작했어요. 애플은 무려 얼마를 투자하냐면 2천억 불입니다. 2천억 불. 우리 돈으로 얼마죠? 한 220조, 230조 되죠? 이것은 애플은 투자를 2천억 불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투자를 했어요. 애플이. 근데 삼성 고작이야 2018년까지 지난번에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게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80조입니다. 근데 80조도 스마트카 전용 80조가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 무슨 휘발유, 디젤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몇 조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현대차 현대그룹 누구 만나고 또 정부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를 제가 하죠. 그러니까 11월 초에 처음으로 현대차가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11월 초에 발표를 했어요. 11월 초에. 그러니까 앞으로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소위 기계 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죠. 모바일 전자제품이에요. 지금도 자동차에는 전장 부품이 30%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보면 50%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거기에 착안해서 그저께 이제 그런 결정을 한 건데요. 애플이나 구글에 비하면 현대차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애플은 전기차 인력만 몇천 명을 지금
스카우트 해가지고서 하고 있고, 구글은 지금 무인 자율주행차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다. 시험을 해. 근데 우리 현대차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난주에 3km 보셨죠? 3km를 전기차 그 자율주행 시험을 했는데 무슨 애플이나 구글처럼 그런 자동차가 아니고 일반 자동차에다가 부품만 이렇게 뒤에다가 설치해가지고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늦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LG전자라든가 또는 LG화학은 지금 자동차 배터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LG전자도 여러 가지 전자제품 쪽에 그 자동차 부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성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저는 광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수고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